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멜로인지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인지 약간 경계선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들 데이트하시거나 연애하실 때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밥을 사요, 남자가. 네.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은 두 개로 이어집니다. 커피 사세요?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죠. 네. 이건 로맨틱 코미디예요. 왜지? 밥을 샀으니 커피는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하는 네. 일대일의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들어가죠. 이건 로맨틱. 네, 근데 놓고. 식사 어떠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커피도 제가 살게요. 이건 멜로예요. 야, 이거 아주 심플하구만. 네. 재밌는데? 그러니까 멜로라는 건 뭐냐면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한 남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슈퍼 멜로는 박신양이 찍었네요, 이미. 이게 자, 이제 조건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것이 멜로인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아마 어느 정도 기준을 갖게 되셨을 네. 거예요. 와, 이런 기준은 생각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이것을 이제 멜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이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우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보면 네. 그것이 2000년대 이전의 작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안 그런데 나오더라고. 지금 말한 거 다 옛날 거잖아. 애잔한 게 안 나왔죠. 왜 이런 멜로가 최근에 없을까? 저는 이걸 멜로의 실종 시대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왜 멜로를 제작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젊은 직원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 와닿지가 않네. 우리는 멜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많은 여성 관객들은 이걸 판타지로 본다. 아예 없는 얘기. 없는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아니 근데 만들어내기. 이게 보통 결혼 후에나 네. 이걸 깨닫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도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미 다 아는 알고 있는 거죠. 거죠. 네. 많은 관객들, 대중들은 멜로를 보고 싶어 해요. 네.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를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송중기 씨와 박보영 주연의 늑대 소년입니다. 이거야말로 거의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다들 보셨어요, 이 영화? 근데 사실은 비현실 현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송중기 씨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네. 이거예요. 저게 어딜 가서 늑대야. 늑대는 울버린처럼 여기 막 볼에 털나고 손에서 발톱이 살짝 나와야지. 그거 알아요? 네발 사족보에. 그거 알아요? 울버린도 멋있어요. 아이, 내가 얘를 잘못 들었네. 울버린 히어로 영화 좋아 그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혜정 씨는 네. 송중기 씨랑 또 연기도 했었죠. 네네 시적 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네.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늑대 탈을 써도 그냥 그냥 멜로예요. 이것 봐. 이건 공기가 개연성이군요. 지금 뭘 해도 납득될 수 있는. 개연성은 외모에서 나온다. 아니,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늑대 소년을 연기시켰을 때 네. 송중기 씨가 아니라면 과연 많은 여성 관객들이 늑대 소년에게 그렇게 호감과 편견 없는 사랑을 안 됐을 거야. 주었을까? 그러면은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 같아요. 더러운 세상.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 이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골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녀에게 발견돼요. 힘든데 뭐래? 사람이잖아. 누구세요? 이 소년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인간의 소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야생의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또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자꾸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와 소녀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느끼고 둘이 이제 친해지게 되죠. 네. 마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소녀는 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년을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둔 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47년이 흘러가죠. 어떡해. 그럼 어디 갔겠다. 철수. 기다려. 그리고 시간은 47년이 흘러가죠. 기다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이 소녀가 47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장소를 다시 찾게 되는데 네. 그곳에서 자신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소년을 맞아, 이제는 맞아. 소년이 아닌 맞아. 과거의 소년이었던 그 사람을 발견하죠. 근데 좀 슬프다. 근데 뭔가 가슴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47년 동안 송중기가 나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역시 핵심은 송중기군요. 이 이야기.
송중기가 47년을 기다린 거지 뭐 우리가 47년을 기다려 오단바람 피고 막 겨드랑이에서 황계석 씨랑 벗어나고. 제가 기다렸으면은 예. 약간 프로겠죠. 아이고, 47년 동안 다 기다렸다고. 여기서 막 동충하초 막 나와요. 다시 문 닫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조석 씨에게. 왜 그냥 소년이 아닌 늑대 소년일까요? 늑대 소년 약간 그거 아니었을까요? 사회화가 되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비슷해요. 동물로 이렇게 만든 거 비슷해요.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47년 기다렸다고 하면 사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늑대 소년이 기다렸다고 하니까 막 감동이 휘몰아치는. 소영 씨의 이야기에 정답이 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47년간 기다렸어라고 하면 어떤 설렘보다는 당혹. 섬찟함을 그쵸. 느끼죠. 네, 약간 집착이기도 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47년을 기다릴 사람은 없어. 그렇죠. 사람은 없어. 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섬찟해. 네. 없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래요. 앞서서 제가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의 머리를 박봉규 씨가 쓰다듬는 장면, 네. 박봉규 씨의 머리를 송중기 씨가 쓰다듬는 장면. 맞아. 뒤에서 수건이 막 오잖아요. 고마워요 내가. 아직 인간의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떤 야생의 소년이라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가 기다리라고 한다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늑대 소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를 네.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낸다. 좀 씁쓸한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보다는 약간 동화적인 면에서 그런 캐릭터들을 찾고 그런 쪽에서 그렇죠. 멜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 좀 씁쓸하긴 해요. 이미 이런 사람 없다라는 게 전제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제 영화의 창작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멜로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바로 이 늑대 소년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개봉했죠. 차승원 씨, 김성균 씨 주연의 영화 싱크홀입니다. 아, 봤습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근데 싱크홀에서는 뭐 우리 시대에 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재난 상황을 말씀하실 것 같진 않고. 벌써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과 시각을 이제 네.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저기 재난 영화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의 본성이 막 끄집어져 나오고 뭐 이런 민낯들을 좀 밝히려고 여기서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키려고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재난 영화는 결국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척하던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얼마나 평범한 소시민이 영웅이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네. 영화 싱크홀에서도 바로 그런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어요. 이 싱크홀은 이제 11년 만에 이 남자 주인공인 동원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빌라 한 채를 이제 마련하게 돼요. 은행에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일을 그렇죠. 합니다만 그래도 드디어 나의 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집이 참 아늑하네요.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네. 하필이면 그 집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네. 이 빌라가 땅 밑 300m로 추락해서 내려가기 네. 시작해요. 네. 싱크홀로 빠져든 그 빌라 속에서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주거민들이 네. 말하는 이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영화 네. 싱크홀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의 설정 자체가 네. 11년 만에 자신의 집을 이제 사게 된 동원의 이야기에서 네.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영화 바깥으로 좀 나가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종교예요. 맞아. 아. 술자리에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시작해요. 자신의 집이 없을 때는요, 집값이 올라면 화를 내요. 너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스로 나의 집을 한 채 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면 화를 내요. 그렇죠. 반대네. 그렇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양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진짜 시대상이네. 맞아. 자, 우리 집이 1억인데 내 돈 5천만 원과 은행에 대출 5천만 원을 얻어서 1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던 집값이 원래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1년 만에 1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소위 이야기는 영끌을 해서 1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더 이상은 집을 못 사겠다. 그렇죠. 내가 산 날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맞아. 시작해요. 그래서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드디어 피가 마르지. 5천만 원. 드디어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죠. 은행 거. 은행 거. 살면 빚 갚으면 네. 끝나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내 집 마련에 간신히 성공한 대한민국 중산층의 공포예요. 아, 지금 너무 그럼 싱크홀 때문에 맞아요. 땅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어쩌면은 집값이 폭락하는 이미 우리는 게 보이는 거네요. 코스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 300m까지 너무 자주 경험하시는 거 싱크홀이 아니에요? 생긴 거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저 밑이 더 있더라고요. 500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에서 그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죠. 한 번 추락했는데 거기서 네. 멈추질 않죠. 그렇죠. 한 번 더 내려가죠. 추락한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집이 또 떨어져요. 아, 이 영화는 그 무엇보다 공포 영화. 그러네. 이런 내용이 숨겨 있었구나. 완전 재난 코미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집들이 할 때 선물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뭐 해드려요? 라고 하니까 나 돈으로 주면 안 돼.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해서 그 직원들에게 돈을 받은 뒤에 뭔가를 하나 사요. 그게 뭐냐면 안락의자예요. 이게 뭐야? 회사 직원들이 집들이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동훈이 꿈꿨던 행복은 바로 그런 안락함, 일상에서의 평화였거든요. 집값이 하락하는 것 같은 추락이 싱크홀로 이어진 뒤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락의자를 부셔서 불을 빼요. 맞아. 아, 맞아. 네. 재난당한 거. 이 동원의 일상과 평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그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가지 네. 싱크홀로 추락한 빌라와 부서지는 안락의자는 바로 동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를 상징하고 있어요. 야, 그걸 이렇게 풀었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그러니까요. 마지막 작품은 아카데미 사관왕으로 영화계의 역사를 새로 썼죠. 우리 봉준호 감독. 네. 네. 우리는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봉준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네. 2013년에 나왔던 설국열차를 골라. 야, 설국열차는 뭐 바퀴벌레 양갱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스포일러 하면 어떡해요. 네? 그거 스포일러 하면 어떡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영화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영화 바퀴벌레 핵심... 양갱 만드는 게 제일 그래, 중요한데. 그게 상징인데. 누가 죽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양갱이 뭘로 만들어진지가 이 영화의 주제인데. 정말 거듭거. 네. 사실 설국열차는 사회적 메시지가 진짜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는 네, 있잖아요. 꼬리칸 뭐 네. 칸이 아니잖아요. 머리칸에 소외된 약자들이 이제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네. 게 이제 진군하는. 맞습니다. 이건 수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구도를 수평으로 눕혀서 네. 기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은 수직적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This is so disappointing. This is not you. This is disorder.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를 끄는 인물은 바로 우리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남궁민수 네, 네. 인물입니다. 이 남궁민수의 등장이 굉장히 멋있어요. 어떤 대단한 주인공은요, 그냥 영화에 탁 등장하지 않아요. 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전에 작업을 좀 많이 해줘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 남궁민수가 맡고 있는 캐릭터는 바로 이 기차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앞으로 진군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거의 머리칸까지 다 온 상황에서 남궁민수를 연기하는 송강호 씨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저 앞칸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저 연문을 뚫고 이 기차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이런 문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여는 거야.
맞다. 와, 왜 그걸 몰랐지? 이 이야기는 되게 이상해요. 지금 2시간 동안 저 앞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김을 확 빼버리는 이야기니까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서 감독의 세계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사람만 바뀐 거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맞네. 않을까요? 와,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네. 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독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남궁 민수는 네. 나는 저 앞칸에 관심이 없어. 연문을 뚫고 바깥으로 나갈 거야. 난 새로운 걸 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멋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대폭발을 겪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 기차에서 2명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아요. 둘만 사네. 법칙인가? 짝수의 법칙. 하나는 그런 외로우니까. 거. 첫 번째 인물은 영화의 초반에 납치됐던 흑인 소년이죠. 네. 부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부품을 대신해야만 했던.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송강호 씨의 딸인 아, 맞아요. 고화성 씨가 살아남아요. 네. 여성과 흑인이 등장하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봉준호 감독의 패기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패기다. 자, 2시간 동안 백인의 역사를 보여줘요. 자기네끼리 티격태격 싸우잖아. 지금까지 현대사들 니들 마음대로 썼잖아. 네. 백인들 중심으로 다 썼잖아. 하고 보여줘요.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기차를 전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맞네. 그리고 드디어 이 세상에는 한 쌍의 아담과 이브만이 살아남았어요. 흑인 소년과 황인종 아시아인 여성.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백인이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지구상에 백인이 사라진 거예요. 우뚝 섰네. 아니, 이게 저희가 영화를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와, 맞아요. 아니, 이게 영화를 넘어서 이 장면이 어떤 의미까지 막 내포하고 있다 이걸 들으니까 다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보고 싶어요. 또 한 번 다시 보고 보고 싶어요. 진짜.